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8번째 시간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 그러면 이제 청년은 누구고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령 기준으로는 어느 시기를 청년으로 봐야 합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청년 실업 통계를 낼 때 사용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15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청년 실업 통계의 대상을 15세에서 29세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도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30대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29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30대에 첫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청년 연령의 상한이 30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요. 남성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33.2세입니다. 네. 청년은 생애 주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이행기인데요. 과거에는 대개 20대에 이런 이행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졌고 취업을 해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년의 연령 상한이 30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등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네. 여기서는 현행 15세에서 29세까지인 이 청년의 범위를 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하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그 신보라 의원이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39세까지도 네네. 청년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군요. 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연령은 19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네. 청년수당은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라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다소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죠. 그렇군요. 생애 주기에서 청년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청년은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또 패기와 창의력으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저출산과 청년 세대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후 그대로 중장년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 어느 정도입니까?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9.8%입니다. 이것은 2012년 7.5%에서 매년 높아지다가 네.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이 17.8%를 알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9.8%면 낮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 통계의 함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업률 지표에 나타나는 실업자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하. 이들은
그 청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네. 가령 말입니다. 네. 뇌랑진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나 네. 스펙을 쌓느라고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간주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구직을 보류한 채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이런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통계청이 2015년 1월부터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네. 2016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34.2%나 됩니다. 아,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요. 그러면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네, 청년 고용률은 청년 인구 중 취업한 청년의 백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표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든지 취업 준비생이 모두 다 이 분모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표가 비교적 정확한 거죠.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51%니까 거의 10%포인트 낮은 거죠. 네. 그래서 OECD 35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30위에 해당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비경제 활동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니트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니트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니트족은 교육, 취업, 직업훈련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2015년 우리나라의 니트족 비율이 18%나 됩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14.6%보다 높은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아서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구직 니트족 네. 이게 지금 84%를 차지해가지고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니트족이 많은 이유는 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기 네. 때문입니다. 교육도 안 받고 취업 훈련도 안 받고 직업 훈련도 안 받는 니트족이 이렇게 많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양질의 일자리는 적정 임금과 안정적인 노동 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인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좁은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은 오늘도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중에서 소수만이 성공하고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 시험 준비에 매진하느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이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격차 이게 이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49.7%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심각한데요.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3.5% 네. 사상 최대의 격차입니다. 네. 또 복지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퇴직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에 불과한데 네. 정규직은 85.5%나 되고요. 네. 두 배죠. 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서 정규직은 90 내지 98%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기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후에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 때문에 청년들이 삶을 꾸려가는데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청년들이 대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만 고집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무상등록금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도 생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미 학업 기간 동안에 빚을 많이 졌죠. 네. 그리고 당장 생활비도 많이 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서 볼 때 저임금 일자리, 복지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설사 적성에 맞는다고 해도 기피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에는 이제 취업의 준비 기간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뭐 또 어떤 것들을 더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청년 창업인데요. 이 청년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부족한 지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청년의 자아 실현이나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투자 차원에서 보지를 않고 당장의 일자리 대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결국 이런 단기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정부의 지원책들은 실업률을 낮추려는 성과 지향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만 빌려주는 대출과 금융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 대부분이 외식업 같은 손쉬운 사업으로 내몰리고 포화 상태로 폐업률이 높은 이런 사업의 특징 때문에 빚만 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실업에 대해 살펴봤는데 청년 일자리 얘기도 좀 해봐야죠. 네, 청년 일자리와 청년의 소득 보장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네. 알겠습니다.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청년 실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